1970년대 프랑스 해군과 공군 그리고 다소사에서는 대환장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다소사의 농간으로 인해서 저성능 전투기인 에탕다르 4를 계속해서 써야 될 위기에 처해버렸고요. 프랑스 공군은 돈이 없어가지고 대형 전투기 사업들을 모두 취소시켜버리고 소형 전투기인 미라주 해편과 미라주 2000을 도입해 쓰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다소사의 오너였던 마르셀 블로우는 대형 전투기도 충분히 잘 팔릴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는 뜬금없이 자기 돈으로 미라주 4000의 개발에 나서는 등 개판 5분전이 펼쳐졌던 것이죠. 결국 보다 못한 프랑스 정부에서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일단 프랑스 해군과 공군에서 요구하는 전투기들의 카탈로그 스펙이 얼추 비슷하다는 걸 인지하고 해공군 통합전투기 프로젝트를 강제적으로 시작했고요.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해공군 통합전투기 프로젝트의 예상 컨셉을 짜보니 정말 골치 아프게도 중형 이상의 쌍발 터보팬 전투기가 나왔던 것이에요. 당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나토에서 탈퇴하고 스스로 소련에 맞서 싸우겠다며 핵무력 강화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핵무력 강화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핵물질의 반감기가 다 되면 교체해줘야 되지, 핵투사 플랫폼도 꾸준히 개발해가지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끔 배치시켜줘야 되지, 지령 송수신 시스템이나 보안 시스템도 꾸준히 개선해야 되고, 핵무기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호위하는 부대, 이거 다 돈입니다. 그래서 재래식 무기에 투자할 여력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어요. 게다가 1978년 세계 2위의 산유국인 이란에서 혁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란의 석유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이란의 석유 생산량은 3분의 1로 급감해버렸죠. 이른바 2차 석유 파동이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경제는 또다시 휘청이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프랑스 정부에서는 각 군에게 요구하는 전투기의 체급을 중형 이하급으로 낮추라고 지시했죠. 그러자 해군에서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슈페르 에탕다르 같은 쓰레기 전투기 사주려고? 그럴 바에는 그냥 F-18을 사달라니까. 이 국산을 애용해야지. 요즘 것들이 말이야 이거 달러 아까운 줄은 몰라요.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놀랍게도 다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소사의 오너인 마르셀 블로우는 이미 삼선 국회의원이기도 했고 프랑스 대통령의 비밀금고를 관리해줄 정도로 자금력도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거물인 마르셀 블로우의 뜻을 거스르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이죠. 결국 정치적인 파워에 밀린 프랑스 해군은 F-18 호넷 도입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간신히 교통정리를 끝낸 프랑스 정부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체급을 소폭 낮추기로 했어도 어쨌든 쌍발 전투기니까 미라주 2000보다는 어쨌든 체급이 훨씬 더 커야 됐었죠. 이 상태로는 예산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마침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소련의 제공우세 전투기인 Su-27 계열에 맞서가지고 차기 미래형 전투기들을 필요로 했는데요. 이 유럽 국가들은 외국에서 전투기를 사오느냐 아니면 자체 개발하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외국에서 사오려니 국내 방산업계는 못 키워줄 거고 국내에서 자체 개발을 하자니 예산의 부담이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합작 전투기 사업인 FEFA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이 참여했는데요. 이 중에서 현용 전투기를 개발해가지고 생산까지 하던 나라는 결국은 영국이랑 프랑스밖에 없었으니까 이 두 나라의 주도하에 컨셉이 짜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또 싸워. 영국은 바다 건너서 날아오는 소련의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채공 시간이 긴 쌍발 대형의 광역방공 전투기 컨셉의 전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중량 11톤대를 요구했죠. F-18 레거시 호넷보다 약간 더 크고 F-15에 거의 준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만들면 단점이 뭐야? 첫 번째로 비싸지죠. 아니 프랑스는 돈 아끼려고 사업에 참여했는데 오히려 돈을 더 쓰게 되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체급이 커지면은 항공모함에서 올려 쓰기가 굉장히 버거워져요. 단거리에서 이착함해야 되는데 당시 프랑스 해군의 항공모함들은 하나같이 체급이 쪼매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가 뭐라고 지적하니까 영국은 그럼 함상 전투기 버전 안 만들면 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기껏 F-18 사달라는 프랑스 해군을 갖다가 달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또 프랑스 해군에 F-18 사달라 그러겠지. 그럼 사업에 참여한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 사업에서 프랑스는 탈주해버렸습니다. 이후에 남은 나라들끼리 이렇게 쪼물딱거려가지고 만든 전투기가 바로 유로파이터죠. 프랑스는 기존에 진행하던 해공군용 통합전투기 프로젝트 사업을 그냥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제기를 몇 대 만들 거냐 가지고 다소랑 프랑스 정부랑 또 머가리 쥐뜯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다소는 공군형 한 대랑 해군형 시제기 한 대랑 이렇게 최소 2대는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고 프랑스 정부는 돈이 없다고 한 대로 줄이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결국 나온 타협안이 일단은 차기 전투기에 들어갈 기술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기술 실증기로 시제기를 한 대만 만들어서 날려보고 여기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기술들을 실제 양산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서 추가 예산 받아다가 줄 테니까 그때 양산 전 시제기를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양산에 들어가자는 타협안이었죠. 다소사는 일단 내키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술 실증기의 설계는 다소 그룹의 계열사였던 다소 시스템에서 개발한 최첨단 3D 설계 프로그램인 카티아가 처음으로 쓰여져서 화제였고요. 덕분에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어져 가지고 1986년에 탄생한 전투기가 바로 라팔 A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각종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체 중량은 9.5톤급이라 가지고 미라주 2000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큰 체급이었고요. 동시기에 개발된 쌍발 전투기인 미라주 4000에 비하면 좀 많이 작아진 체급이죠. 최대 이륙 중량은 23톤급으로 F-18 호넷이랑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엔진은 F-18 호넷이 사용하는 F-404 엔진, 이걸 쌍발로 달았거든요. 15,500파운드의 추력을 내는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이었는데요. 당시 라팔을 위해서 개발되던 신형 엔진이 아직 개발이 덜 된 상태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달아준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라팔 A의 목적은 기존에 준비한 기술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 컨셉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였으니까 엔진은 일단 예상 추력이랑 비슷한 물건을 달아주면 상관이 없는 문제였죠. 나중에 장착할 신형 엔진을 달면은 설계상 무려 14개의 하드 포인트에서 9톤가량의 무장을 장착하고 작전하는 것이 가능했죠. 3,700km라는 긴 항속거리도 자랑했었습니다. 라팔 A에서는 크게 5가지를 테스트해보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삼각날개와 카나드 조합이었습니다. 미라주 4000 전투기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컨셉이죠. 삼각날개는 고공이나 저공이나 어쨌든 고속 영역에서 비행 안정성이 뛰어나고 일반적인 후테이크 형상보다 최고 속도도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고속 요격기에 집착하던 프랑스 공군에서는 삼각날개를 가진 전투기들을 많이 도입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만들면 유도 항력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장거리 항속 비행에 조금 불리하고요. 저속에서의 안정성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고속 상태에서의 기동성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고 이착륙거리도 늘어나죠. 특히 해군형으로도 개발되는 라팔 전투기한테 이착륙거리가 길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함상 전투기에 삼각날개를 안 썼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카나드를 달면은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게 가능해져요. 카나드가 추가적인 양력과 항력을 제공해주면서 이착륙거리를 좀 줄일 수 있었고요. 공기 흡입구 주변의 와류를 완화시켜주고 유도 항력도 완화시켜주면서 더 나은 항속 성능과 기동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두 번째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조종맨들을 유압으로 움직였는데 이게 단점이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데다가 관리에도 또 많은 손이 들어가고 피격당해서 오일이 다 빠져나가면 그대로 조종 불가가 돼버려요. 그래서 조종맨들을 전선으로 이어서 전기적으로 제어하는 물건이었죠. 현대적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조종면을 전기적으로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션 컴퓨터가 조종사가 스틱으로 감만 입력해주면은 조종면들을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훨씬 더 비행 안정성도 증대되고 기동성도 더 좋아지죠. 따라서 라팔 A 같은 경우에는 삼각날개를 갖춘 전투기인데도 불구하고 저공에서 저속으로 30도 각도의 고바등각 상태로 실속하지 않고 전진하는 묘기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슈퍼크루징 능력입니다. 말 그대로 초음속 순항 비행 능력인데요. 기존의 전투기들은 마하 2급의 최고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속도를 내려면 F터버너를 켜야 됩니다. F터버너는 엔진에서 나오는 압축된 배기가스에 연료를 한 번 더 분사해줘가지고 추가적인 추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비체죠. 단점이라면 연료 소모가 극심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F터버너 키면은 연료 게이지가 줄어드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예요. 이에 반해서 대부분의 근접 공중전은 마하 1 정도의 천음속 영역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공중전에 들어가면 상대방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보다 훨씬 더 격렬한 기동을 할 수 있고 미사일을 쏴도 속도와 사거리가 최대가 되니까 적기로서는 대응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F터버너를 키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연료 소모가 극심해가지고 전투지동 능력이 떨어져요. 연료가 떨어지면 금방 전투를 포기하고 런을 쳐야겠죠. 따라서 이 속도 영역대에서 F터버너를 키지 않고도 장시간 항속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성능이 요구가 되었고요. 라팔 자체의 비행 특성 자체도 이 속도 영역대에서의 기동성이 최대로 되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라팔을 위해서 개발된 최대 추력 16,500파운드짜리 M88 엔진이 장착되자 클린 상태 기준 마하 1.4의 속도로 슈퍼크루징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었죠. 요격용 최소 무장 장비에서도 어찌저찌 마하 1 정도의 초음속 순항 능력은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높은 고도와 빠른 속도에서 던져주는 것이 국룰입니다. 그래야만 미사일의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전달해가지고 사거리와 속도가 극대화가 되거든요. 마치 오버핸드 투수의 공이 가장 구속이 빠르고 위력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예요. 오버핸드 투수는 와인드업을 해서 온몸에 힘을 실어다가 높은 고도에서 야공을 뿌리기 때문에 막 160km 막 뿌리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고도 고속 비행이 필요할 때는 그냥 F터버너 잠깐 쓰고 말면 되는 시기였거든요.
심지어 라팔 전투기는 개발 단계에서 이미 마하 2급의 최고 속도가 포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아니, 고속 요격기에 집착하던 프랑스 공군이 고속에서 이점을 가지는 삼각난개를 채용해놓고 나서도 마하 2급의 성능을 포기했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일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최대한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에 던지면은 이점이 대단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통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와 속도는 전투기가 마하 1.6 정도의 속도에서 고도 10km 정도의 고도에서 미사일을 던졌을 때를 기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왜냐면은 마하 2급의 전투기라고 해도 실제 상황에서는 애프터버너를 그렇게 빡세게 풀가동을 해가지고 마하 2에 도달한 다음에 그 미사일을 던지는 상황보다는 그 전에 교전을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특히나 라팔은 프랑스 공군에서 그렇게도 추구해오던 고속 요격기 컨셉에서 탈피해가지고 다목적성을 최대한 추구했던 전투기였기 때문에 고속 요격기한테나 어울릴 법한 고고도 고속 성능은 일찌감치 포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라팔에게 요구되었던 고고도 고속 능력은 고도 11km에서 마하 1.7로 날면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뿐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라팔 A는 이론상 마하 2까지는 도달이 가능한 전투기예요. 그러나 아예 설정 최고 속도를 마하 1.8로 리밋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마하 1.8의 속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엔진을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 제어하는 파덱이 자동적으로 강제로 엔진의 팬블레이드 회전 속도를 줄이는 식이에요. 왜 이렇게 가혹하게 최고 속도 제한을 걸어놨냐면은 라팔에게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네 번째로 나오는 저피 탐성 때문입니다. 애프터버너를 가동해가지고 빠르게 날면은 빨라서 좋게 하겠지만 적에게서부터 탐지될 확률은 올라갑니다. 일단 애프터버너는 압축된 배기가스에다가 강제적으로 연료를 분사해줘서 추가적으로 추력을 얻는 장치이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요. 그럼 멀리서도 적에게 육안으로 식별됩니다. 시뻘건 불길이 나오니까. 그리고 막대한 적외선이 방출되면서 상대방의 열영상 장비 혹은 적외선 탐지 장비에 쉽게 노출이 되죠. 게다가 고속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빠른 속도를 내려면 결국은 고속 영역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기 흡입구에 공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하 2급의 전투기들은 공기 흡입구의 입구 크기가 고도와 속도에 따라서 조절되는 가변식 인테이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미라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속에서 공기 흡입을 할 때 공기 흡입구에 공기가 부딪히면서 생기는 충격파를 상쇄하려고 뾰족한 쇼크콘까지 달아놨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레이더에 훨씬 잘 잡힙니다. 공기 흡입구의 형상이 수시로 변화하니까 레이더 반사 형상도 계속 변화할 테고 이는 탐지 확률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로 공기 흡입구를 고정식으로 만들어야 됐고요. 당연하지만 이렇게 만들면은 유량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속 성능을 내기 어렵습니다. 설사 추력발로 낸다고 해도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물론 M88 엔진을 쌍발로 장착한 라팔 전투기는 어찌저찌 마하 2까지 도달은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연료율이 극악하게 안 좋아지고 또 기체의 손상 위험도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라팔 전투기는 이 저피 탐성을 위해서 S자 덕트까지 채택을 해놨기 때문에 훨씬 더 공기 흡입 효율이 안 좋죠. S자 덕트는 뭐하는 물건이냐면은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레이더로 전투기를 비춰봤을 때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형상에서 뭔가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전투기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많이 변하는 곳은 결국은 엔진의 팬블레이드예요. 팬블레이드는 계속해서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정면에서 안 보이게끔 공기 흡입 통로를 S자로 꼬아가지고 배치시킨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라팔에서 마하 2급의 성능을 추구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그냥 최고 속도를 마하 1.8로 리밋을 걸어놓은 겁니다. 심지어 라팔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조종면을 움직일 때 레이더 반사 형상이 변화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각 조종면과 주위계는 지금 현재 F-35처럼 톱날 성형까지 들어간 전투기입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안테나 구동부가 없고 각 전파의 송수신 모듈들이 전파를 원하는 방향으로 쏴주는 A사 레이더를 탑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러면 안테나의 각도를 고정시킬 수가 있으니까 스텔스 성능이 더 좋아지죠. 그리고 A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각 송수신 모듈들이 별개로 전파를 내보내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특수한 파형의 전파를 내보내서 적기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내 레이더 전파를 탐지하지 못하게끔 하고 그 상태에서 적기를 추적할 수도 있는 LPI 모드도 구현할 수가 있죠. 그럼 적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에 안 걸리다 보니까 훨씬 더 저피 탐성이 극대화가 되죠. 또한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레이더를 키지 않아도 조기 경보기나 아니면은 다른 방공체계의 탐지 정보 혹은 다른 위치에서 작전하는 라팔 전투기가 킨 레이더로 본 레이더 영상 화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전파를 최소한으로 발산하다 보니까 적에게 들키지 않고 완벽하게 적기의 레이더 사각지대로 파고 들어가서 적기를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죠. 현대적인 전파 흡수 도료인 램 도료도 도입이 되어졌고요.
해당 도료들이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손상되는지, 교체 주기는 얼마나 드는지, 개선할 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라팔 A를 운영해보면서 알 수가 있게 되었죠. 라팔이 왜 이렇게 저피탐성이 추구가 되었냐면은 목표 자체가 4.5세대 전투기라는 것도 있지만 결국 라팔은 중형 이상급 체계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없을 뿐더러 좁아 터진 프랑스제 항공모함에서 써야 되니까요. 그럼 엄청 대출력이고 엄청 뛰어난 레이더를 달아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공대지 작전이나 공대공 작전에서 라팔 전투기가 이점을 가지려면은 내가 적에게서부터 탐지가 되기 어려우면 장땡인 거죠. 다섯 번째는 단거리 이착륙 능력입니다. 라팔은 항공모함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야 됐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프랑스제 항공모함들은 체급이 작죠. 라팔 A가 등장했을 때 새로 건조되기 시작하던 샤를 드 골급 핵항공모함도 미국제 슈퍼캐리어들에 비하면 반 정도 체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라팔에서는 굉장히 빡센 수준의 단거리 이착륙 성능을 요구했는데요. 덕분에 무장을 장착하지 않았을 경우에 300m라는 극단적으로 짧은 수준의 이착륙 거리를 자랑했었습니다. 무장 장착하면 이거보다는 늘어나긴 하는데 어쨌든 항공모함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했던 게 강제적으로 어레스팅 후크를 어레스팅 와이어에 걸어서 착함을 시키고 강제적으로 스팅 캐터펄트로 전투기를 쏴줘서 이함을 시켜주니까 이 정도면 오케이였던 거죠. 다행히도 라팔 A는 이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 데 성공했고요. 뛰어난 성능에 고무된 다소사는 1996년까지 완전한 성능의 라팔 전투기를 개발해서 출시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죠. 그리고 다소사는 라팔 A를 비행시켜보면서 테스트를 진행하던 와중에 약속된 양산전 시제기 4대에 대한 계약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한 대는 단자 전투기, 두 대는 해군용 함상 전투기, 나머지 한 대는 복자형 전투기였던 것이죠. 그러나 1993년 프랑스 정부는 난감해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아니 왜요? 약속이랑 다르잖아! 1991년 오랜 지병으로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바로 냉전이 끝나버렸던 것이죠. 각국은 너나 할 거 없이 군축을 진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라팔이 직격탄을 맞아버렸는데요. 라팔의 시제기 개발 및 양산 라인 구축 예산이 쫙 까여버리면서 1996년에 완성형 기체를 양산하려고 했던 일정이 무려 2006년까지 쭉 밀려버리는 대참사가 터졌던 것이죠. 심지어 생산량과 계획 자체에도 엄청난 타격이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프랑스는 시제기를 포함해서 총 340대의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계획대로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가 규모의 경제를 가질 수 있는 300대의 수량은 이미 일찌감치 넘어서는 거라서 수출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겠죠. 그러나 프랑스군의 도입 수량이 234대까지 칼에 맞아버리게 되면서 수출과 프로그램 운영 자체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었습니다. 다급하게 다소사의 회장이었던 세르주 다소는 벨기에나 네덜란드 같은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삭감된 물량의 라팔을 복구하려고 영업을 하고 다녔는데요. 냉전 종식 이후에 여러 유럽 국가들은 공군력에 대해서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유지비가 저렴하고 기체값도 저렴한 F-16이나 그리펜을 사서 쓰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있는 기체를 개량해서 버티는 방법이었고요. 세 번째는 신규 기체 도입 예정이 있었다면 줄여버리는 것이었죠. 이 와중에 아직 개발도 안 된 라팔이 팔릴 리가 없었죠. 결국 세르주 다소는 빈손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라팔 전투기는 프랑스 최초로 규모의 경제마저도 장담하지 못하게 된 BU 내 실용 전투기로서 출시가 되었죠. 그마저도 라팔 전투기의 개발비가 깎이면서 라팔 개발비의 개발마저도 지지부진하게 일정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어쩔 수 없이 단계적 발전 설계안을 갖다가 도입해서 라팔 F1, F2, F3 이런 식으로 개량을 해가지고 차차 기능들을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됐었죠. 라팔 F1은 공대공 능력만 갖추고 라팔 F2는 공대지 능력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입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KF-21이랑 동일한 개발 방법입니다. 근데 KF-21은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개발 방식을 좀 취한 건데 프랑스는 기술은 충분한데 불구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개발 방식을 취한 거니까 정말 따흐흑이죠. 일단 라팔 F1부터 봅시다. 1999년부터 초도 저율 양산형으로 나온 물건이고요. 사실 이거는 제대로 된 실전 배치용이 아니라 초기 기종전환 훈련용으로 쓸 물건이었습니다. 수동전자 주사식 레이더인 RBE2 레이더가 달려있는데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랑은 달리 레이더의 빔을 위상 조절기가 위상만 변환해주는 식으로 손쉽게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조사를 해줄 수가 있었고요. 덕분에 안테나 구동부가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접히탐성이 증가가 되었죠. 다만 아직 A사 방식은 아니고 수동전자 주사식인 폐사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둡시다. 탐지거리는 130km라서 F-16이 가지고 있는 APG-68 레이더에 비해서는 우세였고요. 기술적으로 앞서는 만큼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해주는 TWS 기능도 굉장히 훌륭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카 미사일의 운영도 가능합니다.
미카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하나로 다 해결하는 올인원 개념이 들어가져서 만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죠. 로켓 모터를 개량하고 비행 알고리즘을 개선하면서 최대 사거리는 80km까지 늘어났고요.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슈페르 530D 미사일에 비해서 사거리가 2배나 늘어난 셈이죠. 암람처럼 능동 레이더 시커 방식으로 유도가 되다 보니까 일정 거리까지만 전투기의 레이더가 적기로 유도를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미사일의 자체 레이더 시커를 켜고 알아서 적기에 때려맞는 방식이죠. 이 때문에 훨씬 더 유도를 빨리 끝내고 회피 기동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적기의 예상 좌표를 찍어놓고 나서 그 좌표로 미사일이 가게끔 한 다음에 그 찍어놓은 좌표 근처에서 미사일이 자체 레이더 시커를 켜고 알아서 적기로 때려맞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러면은 내가 적기를 갖다가 라곤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추적 레이더 빔을 갖다가 쏠 필요가 없어지니까 훨씬 더 저피탐성에서 유리하게 되는 거죠. 미카의 시커를 적외선 시커로 교체를 하면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고기동성과 기축선박 요격 능력도 가지고 있죠. 이를 위해서 고성능의 면배열 시커를 장비했고요. 추력 편향 노즐이 장비되었기 때문에 초기 기동성이 무려 50G에 달합니다. 때문에 옆에 있는 표적이나 뒤에 있는 표적도 라곤에서 쏠 수가 있었어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사용하더라도 로켓 모터의 추력이 살아있는 회피 불가능 존 안에서는 이 기동성 자체가 좋다 보니까 적기가 살아남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라팔 F1에서는 제대로 된 공대지 스마트 병장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단순히 무유도 폭탄을 떨어뜨릴 때 그 예상 탄도만 계산해주는 CCRP 기능만 지원이 되었죠. 이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관계로 프랑스군에서는 라팔 F2 사양부터 도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라팔 F2 사양에서는 FSO라는 아주 선진적인 물건이 장착됩니다. 적외선을 탐지하고 추적해주는 이리스트와 전자광학 추적 장비를 동시에 달아놓은 체계인데요.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시스템은 외장형 포드로나 장비할 정도로 굉장히 무겁고 거치장스러운 시스템이죠. 그러나 프랑스는 전투기 코 앞에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시켰습니다. 덕분에 이거 장착하려고 추가적으로 하드 포인트 하나를 희생하지 않아도 되었고 저피탐성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주었죠. FSO의 이리스트는 적외선을 포착해서 추적해줍니다. 보통 전투기는 마찰열이나 배기열을 뿜죠. 그래서 멀리서 적외선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미사일을 유도해줄 정도로 정확하진 않고요. 대충 이 방향에서 적기가 발견이 되었다는 게 경보가 되면은 그쪽으로 레이더를 갖다가 비춰봐서 적기를 찾은 다음에 미사일을 쏴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죠. 그리고 완전 가까울 경우에는 이리스트가 적외선 형상을 조종사한테 다기능 디스플레이에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적의 전투기가 한 40km 정도 거리에 있으면은 전자광학 센서가 추적에 나섭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D카에 달려있는 CCD 여기다가 자동 목표 추적이 가능하게끔 소프트웨어를 달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학 줌 및 디지털 줌을 해가지고 최대 40km 거리에 있는 적기를 추적할 수가 있었죠. 또한 여기에다가 레이저 거리 측정 장비도 통합을 해놔가지고 적기의 거리 계산 혹은 기총의 탄도 계산까지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스텔스 전투기도 눈에는 보이고 열은 탐지될 거 아니야. 그래서 카운터 스텔스 능력도 굉장히 출중해요. 실제로도 나팔 전투기가 F-22와의 모의 근접 공중전에서 F-21을 상대로 거의 비등비등한 정도의 승부를 보여줄 정도였습니다. 여기에는 스펙트라 전자전 장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스펙트라는 통합 전자전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적기로부터 레이더 전파로 조준당하면은 그 전파를 경보해주는 RWR의 기능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해줍니다. 적기로부터 조준당하면은 해당 일루미네이션 빔의 정보와 방향을 띄워주고요. 그 빔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그 빔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자동으로 방해 전파도 쏴줍니다. 미사일 접근 경보도 가능하고 미사일이 날아오면은 자동으로 체프와 플레이어도 뿌려주죠. 심지어 적외선으로 미사일을 경보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를 위해서 기체 2군데에 적외선 센서까지 장비를 해놨습니다. 적의 레이저에 조준당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레이저 경보 수신기도 달려있고요. 이 스펙트라 전자전 시스템은 전자전에 대한 수십 년간의 하드웨어 개발 및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없으면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물건입니다. 또한 적대 RF 신호들에 대한 철저한 신호정보 수집 역시 필요하죠. 그만큼 프랑스가 냉전기에 여기저기 정찰기로 들쑤시고 다니면서 파일럿들의 목숨을 담보로 수집해온 정보들을 덕분에 만들어진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라팔의 모듈형 컴퓨터 시스템이랑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어져 가지고 작동하게끔 만든 굉장히 고성능의 체계라서 라팔 전투기의 기체 가격 중에서 무려 3분의 1이나 차지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비싼 시스템입니다. 다만 비싼 만큼 성능은 확실하죠. 그리고 또 모듈형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이러한 전자전 정보, FSO나 뭐 여러 가지 적외선 경보 장비, 레이더 이런 것들로 통합된 정보들을 갖다가 레이어화 해가지고 한데 겹쳐서 조종사한테 시연을 시켜주는 센서 퓨전 능력이 굉장히 대단한 전투기입니다.
이러한 종합된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투 시의 상황 인식 능력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F-22랑 근접 공중전 기준에서 거의 대등하게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라팔 F2에서는 본격적으로 레이더의 공대지 모드와 공대함 모드가 통합이 되었죠. 그리고 정밀 레이더 지상 매핑도 가능했고요. 아파치 미사일이나 AASM GPS 유도 폭탄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파치 미사일은 사거리 300km짜리 장거리 정밀 공대지 미사일인데요. 안에는 적의 활주로를 공격하려고 활주로 파괴 자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째 생긴 게 스카이프랑 비슷하게 생겼죠? 아닌 게 아니라 스카이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치 미사일을 기초로 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물건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AASM은 제2담 키트처럼 그냥 일반 멍텅구리 폭탄에다가 장착만 해주면 순식간에 유도 폭탄으로 바꿔주는 마법의 키트인데요. 단순히 유도 폭탄으로 바꿔주는 것뿐만 아니라 별도의 고체로켓 추진 모터를 가지고 있어서 사거리도 고고도에서 발사했을 경우에 55km로 굉장히 깁니다. 제2담의 상위 호환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팔 F3부터는 신형 타겟팅 포드인 다모클레스 포드도 장비가 되었습니다. 3세대 열상이 적용되어져 가지고 더 높은 고도에서 더 선명한 해상도로 적진을 감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배율의 전자광학 장비로 적의 장비를 추적하고 식별하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공대지 무장의 유도도 진행을 해줄 수가 있었죠. 무려 27km 거리에서 적의 장갑차 표적을 추적할 수 있고 16km 거리에서 유도를 내줄 수가 있었습니다. 주로 마트라 BGL 레이저 가이드 유도 폭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고요. 참고로 다모클레스 포드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 포드의 성능이 굉장히 구린 러시아제를 대체해서 SU-30의 수출형 버전에도 통합이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타겟팅 포드입니다. 공대지 무장도 진일보해가지고 아파치 미사일의 발전형인 스카이프 공대지 미사일도 사용이 가능했죠. 사거리 500km짜리 정밀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고요. 핵보복 능력도 부여받아가지고 사거리 500km짜리 핵순항 미사일인 ASMP-A 미사일도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ASMP-A 미사일은 램제트 엔진을 박아놔가지고 무려 마하 3의 속도로 초음속 순항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300킬로톤짜리 전략 핵탄두가 장착되는데요. 핵무기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자면 전술핵무기로 구분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전면 핵전쟁이 발발되기 전에 핵 위기를 디스컬레이트 시키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일종의 경고용 핵무기죠. 라팔 F3R형부터는 이제 드디어 RB2AA라고 하는 A사 레이더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200km 거리에서 적기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게 가능했고 좀 더 높은 해상도의 레이더 영상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졌죠. 또한 사거리가 200km가 넘어가는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도 인티가 되어졌습니다. 미티어는 덕티드 팬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서 로켓 모터의 추력이 유지가 되는 회피 불가능존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사기적인 미사일이었죠. 또한 탈리오스 포드라고 하는 신형 타겟팅 포드도 인티가 되었는데요. 이전에 다모클레스 포드가 신형이긴 하지만 중고도에서만 적을 식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지상 타격의 트렌드가 옛날처럼 저공 침투 폭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공 침투 폭격 자체가 지상 기반 레이더가 높고 먼 곳은 잘 봐도 낮고 가까운 곳은 못 본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 사각지대를 파고 들어가려고 나온 방법인데요. 지상 기반 레이더들의 저공 탐지 능력도 점점 날이 갈수록 향상이 되었고 공중에서 아래를 탐지할 수 있는 룩다운 능력을 가진 그런 전투기들도 많이 나왔죠. 게다가 적어도 야전 방공망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저공으로 침투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예 야전 방공망의 커버리지 바뀐 고고도와 먼 곳에서 적을 식별하고 스마트 유도 무기를 떨구고 도망가는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따라서 탈리오스 포드는 미국제 스나이퍼 XR 포드처럼 무려 고도 1만 미터에서도 지상에 있는 적을 식별할 수 있고 또 유도도 가능한 포드로서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위성통신 시스템이 추가되어 되어가지고 프랑스 본토와 어디에서든지 원활하게 정보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라팔 F1의 출시부터 프랑스군의 상황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원래 라팔 F1 같은 경우에는 초도 저율 양산용으로 소수만 시범 생산해보고 기종전환 훈련용으로나 쓰다가 2006년에 라팔 F2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본격적인 양산도 시작하고 기존인 라팔 F1을 F2로 개량하면서 정식 배치를 선언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나 1998년 프랑스 해군에서 35년 동안 노인학대를 당하던 F-8E 크루세이더 전투기가 정말 어쩔 수 없이 퇴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규어 M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 해군도 이 F-8E를 갖다가 함대 방공 전투기로 썼지만 오래 써먹을 물건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미라주 G5도 도입을 해보려고 하고 정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제 F-18 호넷도 도입해보려고 했지만 다 물먹었거든요. 그래서 저걸 갖다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함대 방공 전투기랍시고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F-8E 크루세이더들을 갖다가 라팔이 정식 배치되는 2006년까지 계속 쓸 수가 없었어요.
기골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만약에 계속해서 항공모함에 스팅캐터펄트로 전투기를 쏴줬다가는 언제 기체가 공중분해 당할지 모른다는 절망적인 진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역시킨 거고요. 결국 남은 것은 P급 전투기라서 공격기로나 쓰고 있던 슈페르 에탕다르들이었습니다. 이거를 함대방공 전투기로 써야 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세한 것은 슈페르 에탕다르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갖다가 함대방공 전투기로 쓴다는 거는 진짜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해군에서는 공대공 능력밖에 없는 라팔 F1을 다급하게 콜업해서 등판시켜야 됐으니 그것이 바로 2000년에 실전 배치된 라팔 M이었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라팔 M으로서 급한 불은 껐지만 오히려 라팔의 세일즈에서는 엄청난 악재로 작용했죠. 왜냐면은 이 라팔 M이 실전 배치되고 맞닥뜨린 전장은 공대공 전투가 주가 된 전장이 아니라 하필이면 공대지휘 능력이 엄청 중요한 전장이었기 때문이죠. 2001년 9.11 테러가 터지자 미국은 오사마 빌라덴을 잡아 족치겠다는 명분으로 아프간을 침공했습니다. 이때 미국과 같이 프랑스도 참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프간 탈레반들이 전투기를 가지고 있겠어요. 당연히 폭탄을 떨궈주는 그런 임무를 많이 수행을 해야겠죠. 이때 라팔 M이 출격해서 레이저 가이드 유도 폭탄을 떨어뜨려주면은 그걸 옆에 있던 슈페르 에탕다르가 타겟팅 포드를 이용해서 대신 유도해주는 촌극이 벌어졌던 것이죠. 때문에 라팔은 레이저 가이드 유도 폭탄도 운영이 불가능한 최신 전투기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됐었고 전 세계 밀덕들한테 조리돌림을 당해야 됐었죠. 당연히 라팔의 세일즈에는 악영향이었습니다. 다행히도 2006년부터 프랑스군에 라팔 F2가 속속들이 배치가 시작되었는데요. 원래는 라팔 F2부터 다모클레스 포드를 갖다가 장착을 하려고 했지만 이것마저도 계획이 라팔 F3로 밀려버리고 말았죠. 그래도 3년 뒤인 2009년부터 라팔 F3들도 본격적으로 작전에 나서면서 라팔이 아프간 전쟁 때처럼 일방적으로 놀림거리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를 혼내주려는 오디세이의 새벽 작전에 참전해가지고 라팔은 멋진 활약을 보여줬죠. 라팔 F3의 활약으로 카다피 행렬을 공습을 가해서 카다피를 사로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전설적인 우주전투기 짤이 등장했죠. 라팔 전투기 동체 위에 R2D2가 이제 합성된 사진을 언론사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갖다 써가지고 유명해졌죠. 그래서 라팔은 우주전투기라는 별명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프랑스의 계획상 라팔의 단자형은 요격임무로 쓰고 복자형은 미라주 2000D처럼 전폭기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요. 복자형 도입이 굉장히 축소가 되면서 단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멀티롤 임무에 강제로 투입이 되어야 됐었다는 굉장히 슬픈 사실도 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8년까지 프랑스의 모든 라팔 전투기들이 라팔 F3R 버전으로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완료되었고 따라서 개발 시작 33년 만에 라팔 전투기가 드디어 원하던 완성형 성능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위안이죠. 이게 가능했던 것은 기체의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짜여져 있고 또 기체의 구조도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 확장성을 설계를 해뒀다 보니까 이렇게 순조롭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했던 것이죠. 반면 동시기에 개발됐던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트렌치 1으로 생산됐던 버전들은 거의 다 업그레이드 불가 판정 받았죠. 유로파이터에 비하면 라팔은 선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라팔 전투기들은 대IS 전선에도 투입이 되어져 가지고 이슬람 레반트 국가애들한테 폭탄을 먹여주는 데에도 아주 저찬리에 사용이 되었죠. 2020년에는 튀르키예가 계속해서 리비아의 이슬람 세력들을 지원하자 프랑스와 사이가 급속도로 안 좋아졌는데요. 막 대통령끼리 서로 쌍욕받고 그랬어요. 이에 프랑스 공군은 리비아에 주둔 중인 튀르키예군을 공습하면서 우방국끼리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라팔 전투기는 튀르키예군이 리비아에 전기해 놓은 호크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피해 없이 일방적으로 방공망 제압 작전을 통해서 파괴해버리면서 스펙트라 전자전 시스템이 얼마나 생존에 도움이 되는지 증명을 해보일 수가 있었죠. 그리고 2025년에는 인도에 수출된 라팔 F3R이 파키스탄군과의 교전 과정에서 격추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따라서 라팔 전투기의 첫 전투 손실로서 기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 영상에서 다루면 영상 길이가 너무나도 길어지는 관계로 제가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이한 사건으로는 2019년에 한 다소사 임원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개꿀잼 몰카한답시고 반강제로 라팔의 후방좌석에 태워가지고 추격시킨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해당 임원은 나이가 50대 후반인데다가 비행을 위한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건강 상태도 안 좋아가지고 이 임원한테 라팔 후방좌석에 그냥 냅다 태워서 날려보낸 거는 진짜 목숨을 건 비행이었어요. 아니 전투기가 한번 급선에 걸면은 막 5주씩 걸리는데 그때마다 해당 임원은 막 숨도 못 쉬고 혼절하고 난리 났던 것이죠. 심지어 해당 임원한테는 쥐가 걸렸을 경우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쥐슈트도 입혀주질 않았어요.
게다가 조종사 헬멧도 안 씌워주고 그냥 맨몸으로 태운 거라서 문제가 심각했죠. 결국 버티다 못한 임원은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비행 도중에 사출 좌석을 땡겨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후방 좌석 사출 좌석 땡겨졌으니까 앞에 있는 조종석의 사출 좌석도 자동으로 땡겨져서 사출이 되어야 정상인데 조종사는 사출이 안 됐네. 뭐 이런 오작동 덕분에 대신 조종사가 사출이 안 됐으니까 기체는 멀쩡하게 살릴 수가 있어가지고 다시 착륙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번 일로 인해서 해당 사출 좌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져 가지고 생산된 라팔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출 좌석 시스템에 대한 리콜 작업을 진행했으니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라이라이 차차차 헤이 빠빠리빠. 그 사출한 임원은 어떻게 됐냐고요? 살긴 살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당시 비행에 대해서 극심한 트라우마를 아직까지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팔은 현재 라팔 F4형으로 발전한 중입니다.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장착해가지고 적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조준하고 라고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미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FPS 역시 단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들이 장착이 될 겁니다. 스펙트라 전자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KA 대역의 액티브 레이더 시커를 사용하는 대공 미사일들에 대응해가지고 주파수의 수신폭을 늘릴 예정이고요. 고출력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 통신 모뎀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레이더 역시 지라갈륨 소자로 하드웨어를 구성해가지고 탐지 거리를 대폭 늘릴 예정이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더 좋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카 NG 미사일의 인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프랑스에서는 6세대 전투기인 F카스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 라팔 전투기를 최대한 한번 뽕 뽑아 먹어보려고 라팔 F5 일명 슈페르 라팔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슈페르 라팔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투기들을 개량한 슈페르 라팔 그리고 신규 생산으로 생산하게 된 슈페르 라팔 이렇게 동시에 운영하게 될 계획인데요. 둘은 똑같은 슈페르 라팔이지만 기존 기체를 개량한 부분은 신규 기체를 생산한 슈페르 라팔의 기능을 완벽하게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옵니다. 일단 기존 기체를 개량한 버전 같은 경우에는 공대함 미사일도 기존의 엑조세이 대함 미사일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스트라투스 대함 미사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스트라투스 대함 미사일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별도로 개발되고요. 장거리를 조용하게 날아가는 아음속 스텔스 미사일 버전이 별도로 또 개발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공대함 능력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생산될 예정인 슈페르 라팔의 경우에는 전투기 엔진의 발전 용량도 키워가지고 무인기 통제 시스템인 멈티 시스템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 멈티를 통해서 대량의 스텔스 드론이나 혹은 자폭 드론을 갖다가 조종해가지고 전장에다가 뿌려주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공대공 전투 시에도 마찬가지고 또한 회전식 DILCM도 장착될 예정입니다. 날아오는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의 시커를 교란하거나 혹은 아예 레이저를 쏴가지고 시커를 지져서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체계죠. 도입되지 못한 파생형도 있는데요. 프랑스 해군의 복자형 버전인 라팔 N 버전이 그것입니다. 프랑스 해군도 공군처럼 똑같이 단자형은 요격기, 복자형은 전폭기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복자기는 별도로 기관포를 뺀 버전을 갖다가 라팔 N으로 개발해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프랑스 공군마저도 돈이 없어가지고 복자기 도입 수량을 확 줄였는데 프랑스 해군이라고 뭐 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해군도 복자기 주문량을 10대까지 쫙 줄였는데요. 근데 그 줄이고 보니까 이 라팔 N의 경우는 라팔에서 별도로 함재기 버전으로 개발한 라팔 M에서 또 별도로 복자 좌석 설치하고 뭐 기관포 빼고 하는 식으로 별도로 개발해서 또 이제 배치하는 식이거든요. 즉 고작 10대 살 거면은 너무 가격도 비싸지고 유지보수 효율도 안 나와요. 유지비도 폭증하겠지. 결국 라팔 N은 다 취소시켜버리고 프랑스 해군은 단자기인 라팔 M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프랑스 해군은 단자기인 라팔 M으로 모든 임무를 다 해야 된다는 영원히 고통받는 프랑스 해군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던 라팔 D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라팔 전투기는 저피탐성을 굉장히 많이 추구한 우수한 4.5세대 전투기예요. 여기서 추가적인 톱니 성형을 하고 수직 미익을 제거해서 아예 5세대 전투기에 준하게끔 스텔스 성능을 강화시킨 물건이 바로 라팔 D인데요. 아니 라팔 복자기도 돈 없어서 못 사는 마당에 아예 생산 라인을 별도로 차려줘야 되는 라팔 D형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리가 없겠죠. 결국 프로젝트가 폐기가 되었습니다. 총평하자면은 라팔 전투기는 프랑스가 명실상부한 항공 선진국이라는 것을 증명한 전투기였습니다. 라팔은 현대적인 4.5세대 전투기로 절대로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전투기고요. 오히려 FSO 같은 부분은 미국이 5세대 전투기나 와서야 적용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 만큼 일부 개념들은 시대를 앞서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라팔이 예정대로 1996년에 나왔다면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불러일으켰겠죠.
문제는 냉전 종식으로 인해서 프랑스가 막대한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R&D 예산이 대폭 칼질당해버리면서 개발 시작된 지 20년 뒤에서야 제대로 된 양산형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사이에 유럽 각국들도 유로파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성능적인 우위를 점유하는 데는 실패했던 전투기입니다. 가성비 면에서도 라팔의 출시가 지연되는 틈을 타서 F-16과 그리펜이 중소형 전투기 시장을 싹 쓸어버리면서 중소형 전투기 치고는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나가는 라팔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라팔은 안 팔린다는 오해가 있는데요. 한때는 그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나름 잘 팔리고 있고 규모의 경제도 실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팔이 왜 안 팔린다는 오해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